지금은 이제 고용노동부 이제 과장으로 있는 이재국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항상 강의를 할 때 제일 처음에 많이 하거든요. 기조 강의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거의 마지막에 한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사실 저도 이제 정부 행사를 참 많이 해봤는데 관련 행사를 여기까지 기다리신 분들이 많지 않은데 오늘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계셨던 거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특히 늦게까지 남았기 때문에 뭔가 좀 도움되는 내용을 좀 여러분들과 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말씀드릴 부분들은 가급적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좀 가감 없이 현장에 있는 정말 이제 베테랑들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쁜 얘기,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까지도 가감 없이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드리고요. 참고로 제가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은 제가 이제 2022년 2월까지 베트남에 3년간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근데 그 전에 일단은 지금도 베트남 관계되는 분들과 계속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다녀온 거는 이제 한 2년 대략 2년 지났지만은 여전히 교류를 많이 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뭐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베트남과 특히 이제 베트남 정부와 뭔가 접촉을 하고 싶다. 또는 베트남 관계되는 기업 관계되는 우리나라 이제 여러 대한상의처럼 또는 무역협회 이런 관련된 기관을 접촉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그거는 따로 여기는 일부러 넣지는 않았습니다. 조심스러워서. 근데 그 개인 영어를 할 수 있는 담당자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연결도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베트남 하면 이제 기의 땅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할 수도 있다는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트남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많이 흘러서 그런데 항상 베트남을 소개할 때는 우리 베트남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저를 만나신 분이 베트남에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베트남에 제가 강의를 코로나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 개별 강의가 아니라 우리 이제 기업 관계자들 전체 모인 자리에서 한 100번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3년간 100번이면 굉장히 코로나 기간에 감안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일단 제가 오늘 말씀 부분들이 앞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겹쳐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사실 강의 시간이 이 베트남 문화나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3시간 강의를 보통 하거든요. 우리 이제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베트남 노동법이 또 3시간이에요. 그래서 6시간 강의인데 오늘 아까 주최 측에서 대략 5시까지는 가급적 끝내달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핵심만 좀 지나가도록 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좀 이제 겹치거나 그런 분들은 빠르게 지나가고 핵심적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에서 이제 영국에 중심을 두고 있는 세계 한 80여 개국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요. 이 자료는 2019년 자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의 자료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이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발전 가능성 있는 도시라고 해가지고 세계입니다, 세계. 그래서 20군데를 뽑았는데 특징 보시면은 혹시 뒤에 잘 보이시나요? 예, 이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다 보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특징이 케냐의 나이로비 말고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22도시 중에서 대다수는 하위권은 어디 있어요? 상위권은 인도 쪽에 있고요. 하위권은 중국에 있습니다. 이 2019년 자료입니다, 참고로. 근데 그때 기준으로 보는데 코로나 전 자료긴 한데 현재 본다면은 우리 베트남 지금 3위와 8위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게 베트남은 우리 한국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다라고 공존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습관, 과거의 전통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공문서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한다는 내용이 굉장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같이 가는데 우리 한국의 기업들 진출할 때 가장 기본은 뭐냐? 틈새 시장을 노리면 되는데 제가 딱 느낀 거는 한국과 차이를 대략 이제 GNP도 그렇고 그러니까 1인당 GDP도 그렇고 이제 발전 속도를 본다면 또 우리나라 뒤에 말씀드린 주 6일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본다면 한국과 대략 한 30년 정도 차이가 된다 보면 돼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참고로 이제 지금 베트남 GDP가 1인당 GDP가 한 4,000불에서 약간 기간마다 다르긴 한데 4,500불 사이로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86년 7년도 그때쯤에 4,000불에 넘어가 아마 1989년도인가에 처음으로 5,000불이 됐거든요. 우리나라가 매년 500불씩 늘었었는데
베트남도 이제 앞으로 그런 전망을 보면 되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투자를 한다, 뭔가 노린다, 유통 쪽에서 한다고 하면은 한국과 대량 갭을 2, 30년 정도 차이를 보면 돼요. 다만 아까 이제 앞에 교수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다만 또 이제 미래를 같이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들이 광고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같이 간다 보면 되는데, 제가 사례를 많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짧게 몇 가지만 드리면은, 제가 베트남 2019년에 갔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면은 2019년에 한국에서 갈 때, 야, 베트남에서 이 베트남이 우리나라 식문화가 비슷한 것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지금이 더 한류가 더 퍼졌지만은 그 당시에도 한국 문화, 아까 제가 박항서 감독 보여드렸지만은 워낙 유행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갈 때, 베트남에서 뭔가 이게 유행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2019년 초반에 제가 바로 베트남 가기 직전에 한국에서 이제 떡볶이 뷔페, 두끼 떡볶이 이런 데가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거 베트남 통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19년 8월인가 9월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두끼 떡볶이가 진출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하노이에서, 저는 하노이 중심으로 제가 주로 하노이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깜짝 놀랐던 게, 지금은 베트남의 두끼 떡볶이는 한국인의 식당이 아니에요. 한국인들 물론 가긴 하지만 거의 현지화 돼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맛은 거의 똑같아요. 달라진 건 없는데 메뉴도 거의 한국 메뉴가 비슷한데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뭔가 유행할 만한 거, 이런 것들이 베트남에 앞으로 통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꼽고 있는 분야는 어디에 가면 발전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또는 세계 여러 나라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5,000불 정도는 이제 흔히 말하는 중위권 국가로 개발도상국가에서 전환이 됐을 때, GDP 이제 1인당 GDP 5,000불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같은 게 굉장히 발달하거든요.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쪽은 베트남에 무한정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들 하나 저는 확실히 예측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베트남이 의외로 이제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국가예요. 우리나라 비슷한데 학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제 유 대표님도 설명 들었지만은 학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베트남 시장은 아동 쪽도 굉장히 전망이 커요.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베트남이 젊은 인구가 전체적으로 많지만은 생각보다 고령화도 되게 많이 진행되는 국가예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 지금 베트남이 이제 5,000불 시대에 곧 접어들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베트남에서는 아동 쪽, 엔터테인먼트, 고령은 조금 더 약간 더 뒤이긴 하겠지만은 이쪽은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제가 거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짧게만, 그래서 이 개황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많이 설명했을 것 같아서요. 사실 요거만 하더라도 이 슬라이드 하나에 여러분들께 한 30분 이상을 말씀드릴 게 좀 내용이 많은데, 또 알아두면 좋은 게 많은데 오늘 시간상 많이 공용했다고 생각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고용 노동 쪽으로 말씀드린 부분들은 베트남에 진출하는 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시장으로서도 그렇고 이제 투자 이제 하는 이제 포스트 차이나로서 그런 생산 기지로서 의미도 있는데, 어쨌든 베트남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풍부한 노동력이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임금이 저렴하고 근로시간이 많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짧게만 그냥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베트남 최근에 이제 1사분기, 그러니까 작년 1사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베트남 임금 수준이 임금 근로자가 대략적으로 790만 동이에요. 베트남 돈 계산하는 법 아시죠? 예, 우리나라 돈 나누기 20하면 돼요. 대략. 그래서 약 800만 동이니까 나누기 20하면 약 40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대략 40만 원 정도 이제 월평균 소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이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다르게,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하나잖아요. 베트남은 최저임금이 지역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1지역부터 4지역인데, 1지역은 이제 베트남의 큰 도시들, 하노이, 또 호치민, 하이퐁, 또는 이제 뭐 다낭, 건터 이런 큰 대도시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1지역이 많고요. 4지역은 인프라가 좀 열악한 지역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당연히 임금이 저렴한 데로 가야지라고 할 수 있지만은 4지역은 교통 인프라가 미흡한 곳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최저임금이란 부분도 투자를 하거나, 또는 특히 이제 현재 법인을 설립한다거나 할 때는, 또는 물류 공장을 만든다, 물류 시설하는 이제 하는 곳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고려할 부분이다라는 거고, 특이한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요거는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업데이트했는데, 이게 공공 부분은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큰 차이는 안 날 거예요. 공공 부분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최저임금이 2021년에 그 당시에도 하노이가 한 400만 동 가까이 됐을 건데 150만 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공공 부분이 우리 일반적인 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3분의 1밖에 안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이제 베트남이 우리나라는 주 5일제지만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주 6일제예요. 그래서 관공서라든가 대학 같은 경우가 주 5일제를 하고 대부분의 공장은 주 6일제를 합니다. 다만 하나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베트남 노동법 2019년에 바뀌면서 이런 규정이 들어갔어요. 이제 국가는 이제 기업에서 주 40시간이 하도록 권장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베트남도 이제 점점 노동 시간이 근로 시간이 더 줄어들 건데요. 기본적으로 하나 먼저 말씀드린 거는 주 6일제 이제 현재는 48시간 근무제지만은 점점 주 44시간 내지는 주 40시간으로 이제 전환하는 추세다. 근데 다만 법적으로는 아직 주 48시간 근무제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이제 그 대체휴일이 되는 날이 많지 않잖아요. 맞죠? 현재 많지 않은데 베트남은 다 대체휴일은 되는데 다만 우리나라 휴일이 14일에서 16일 사이인데 베트남은 11일 최근에 늘었어요. 2019년에 노동법 개정되면서 하루 늘어서 이제 건국기념일 5번 그게 4일이었는데 늘어나가지고 이제는 11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는 날이 생각보다 없어요. 주 6일제에다가 노는 날이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연차휴일을 보면은 우리나라 연차휴가 시작이 15일로 시작하셨죠. 그래서 최대 25일까지 주지만은 그리고 2년에 하루씩 내죠. 대한민국은. 근데 베트남은 연차휴가가 제가 보면 12에서 16이라 썼지만은 이 16이라는 거는 보통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원전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위험한 장소 일할 때 16일인 거고요. 대다수는 12일이에요. 사무직들은 거의 12일이라 보시면 되는데 또는 일반 근로자들 다 12일인데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연차휴가 12일로 시작이 되는데 그것도 느는 게 5년에 1일씩 늘어요. 2년 1일. 그러니까 30년 일하면은 연차휴가 18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에서 진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한국 청년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잘 모르고 갔다가 주 6일째여서 힘들어 죽겠다. 근데 거기다가 연차휴가도 적고 공휴일도 적다. 굉장히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의미 있으면 양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제가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짧게 한번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앞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쭉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이 이제 우리 한국의 제일 이제 무역 흑자국이 됐다. 그거는 아마 공유 드렸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 삼성과 삼성 계열사가 베트남 전체 수출의 대략 4분의 1 정도 차지하고요. 대한민국 뭐 효성부터 LG 다 포함한 이런 대한민국 진출 기업들이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약 3분의 1을 차지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도 짧게 잠깐만요. 제가 일부러 핸드폰을 가져왔는데 5시까지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뒤에 할 얘기 너무 많은데요. 일단은 베트남의 전반적으로 그냥 그 구조만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한국 기업 기준이지만 이것도 굉장히 비슷해요. 베트남 북부는 이제 첨단 산업이 좀 많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 LG, 삼성은 주로 이제 하노이 바로 있는 박린이라든가 이쪽 이제 위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타이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하이퐁이라고 해서 베트남 대도시 중에 하나인 하이퐁에는 LG가 진출돼 있고요. 그래서 북쪽은 주로 이제 그 첨단 산업이 좀 많고요. 남쪽은 과거부터 했던 효성이라든가 또는 이제 다양한 우리나라는 흔히 말하는 경공업 상품들, 신발이라든가 이런 상품들이 많고요. 여전히 그런 그 구조가 좀 많아요. 다만 중부 이제 베트남도 중부에 다낭 바로 밑에 꽝남이라고 있는데요. 꽝남성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다양하게 진출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꽝남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이제 하면서 단순하게 이제 경공업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도 같이 진출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기본적으로 북부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이렇게 꼭 구분하는 게 칼처럼 나눠지는 건 아닌데 북부는 첨단 산업이 좀 많고요. 남쪽은 식품이라든가 경공업 또는 흔히 말하는 노동 지배업 쪽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적 교류는 참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과 비슷한 부분들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시간이 많으면 요거 하나하나가 제가 요 슬라이드 요거랑 뒷페이지가 2시간 강의거든요, 사실은. 하나하나가 다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많은데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한국과 유사성, 아까 했지만 경제 지표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한국의 80년대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1인당 GDP 지금 이제 4,000불 내외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87년도에 4,000불이었어요. 그리고 88년도에 4,500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도 비슷하고 예전에 우리나라도 주 6일제였죠? 기억나신가요? 주 6일제를 거치지, 시간이 많은 질문 좀 많이 하는데 주 6일제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다. 있으신가요? 예. 시간 관계에서 아마도 지금 간혹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이제 아마 주 6일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많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회사 처음 입사했을 때 저는 공직을 200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무렵에
이제 흔히 말하는 주 5일제 격주 휴무제 딱 시행됐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를 경험을 봤을 때 베트남도 언젠가는 주 5일제로 이제 전환이 아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굉장히 비슷하고요. 음주가무 굉장히 비슷하고 제가 월급과 소득이 불일치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받는 월급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밤에 현재 저면 이제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 많이 하고요. 그 직원들이 똑똑한 친구들은 그리고 이제 일반 직원들 중에서 일부 하는 친구들은 대리는 없고 베트남은 이제 그 그랩 운전사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는 특히 이제 오토바이 그랩 바이크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베트남은 월급과 소득을 불일치하고 특히 공공부문들 굉장히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당의 간부들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한국인이 가면 사실 굉장히 이 초상류층에 해당돼요. 거의 소득으로 봤을 때는. 근데 우리 한국인보다 더 위에는 베트남 간부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시간상 제가 조금 너무 적나라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다룬 들어가 있지만은 노사분교도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왜냐면은 한국 기업들이 한국 문화로 진출을 해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에 진출을 했을 때 그럴 때 제가 이 사례를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진출했을 때는 항상 우리가 주인을 생각을 해요. 우리가 투자자니까. 다만 항상 중요한 마인드는요. 우리는 손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베트남은 굉장히 우리랑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아니에요. 많이 다른 게 기본이고 근데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는 되게 중요하다. 왜 노사분교 맞냐?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들 정말 잘하는 기업들 상 많이 받아요. 베트남에서 노사분교 우수하다고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에서 이제 상 받는 기업들 한국 기업이 많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노사분교 보면은 생각보다 한국 기업이 되게 많아요.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몰이해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시간상 어떤 게 다른지는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 드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한국적 마인드로 하면은 다른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베트남 문화를 제가 표현하면 사선 문화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트남이 이제 아마 역사 많이 말씀하셨죠. 베트남이 이제 유교가 대략 900년대 후반부에 아마 우리가 고려 건국 무렵일 거예요. 그때 베트남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베트남이 있었다가 우리가 고조선이 한 나라에 멸망하잖아요. 베트남 똑같아요. 멸망했다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다시 독립을 했지만 베트남은 독립이 되게 늦었어요. 그래서 900년대 후반에 독립을 하고 이후에 어쨌든 이제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교 문화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이나 지금 중국은 문화혁명을 통해서 역사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중국이 전통 문화 많이 없어졌는데 오히려 중국, 일본보다도 한국 문화가 굉장히 유사한 데는 베트남이에요. 왜?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유교 문화랑 그리고 불교도 그 옆에 태국이나 다른 라오스 이런 국가와 다르게 소승불교가 아니라 대승불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가 굉장히 비슷한데 일단은 그런 유교 문화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식적 문화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프랑스가 남호치민 중심으로 하면은 대략 한 90년 이상 그리고 북부 중심으로 하면은 한 60년, 70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프랑스가 지배하다 보니까 굉장히 평등적인 문화가 많아요. 그래서 사선적 문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본다면은 집에서는 우리나라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지만 아직도 여전히 매 맞는 부인이 굉장히 많아요. 예, 매 맞는 와이프도 굉장히 많은데 사회에서는 나가면 당도 그렇고 우리나라보다도 공직 진출의 여성들의 권위가 더 강해요. 예, 그러니까 사선 문화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고서 의외로 또 굉장히 여기 사회주의 국가였잖아요. 민주적 의사결정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의 정치체제에 굉장히 베트남은 일당 독재라고 이해하지만 하나의 계파가 집권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지금 북한처럼 일당 독재 하나의 당이 하지만은 하나의 계파가 한 1인이 독재하지 않아요. 굉장히 민주적으로 결정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말씀 못했지만은 그래서 굉장히 민주적 의사결정들 이런 거 섞여 있는 사소 문화다. 또 되게 중요한 게 베트남은 지시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 제가 이거 사례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입안이 간질간질한데 벌써 5시가 됐네요. 그래서 굉장히 진출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자부심은 괜찮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분명히 지금도 우리나라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던데 우리나라는 2010년대부터 제가 호주에 유학을 다녀왔는데 이미 호주에서 2010년도에 교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발행한 게 아니라 이제 외국인들이 발행한 그런 인사 경영 쪽에 책에 이미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2010년도에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Developed Country Such As라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 생각을 못 하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 분명히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데요.
우리는 손님이다. 자만심은 절대 안 듣는 부분들을 이게 진출이든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고요. 노동조합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간접비용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일부러 이거는 고민하다가 되게 자세히 넣었어요. 그래서 한번 간접비용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퇴직금도 있고 고려사항을 본다면 지금 어느 정도 회복됐냐라고 하시면 제가 시장 동향을 본다면 코로나 이전보다 제가 5시 10분까지 딱 끝낼게요. 4분 만에 끝낼게요. 코로나 이전에 한 60% 정도 회복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비 성향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려해야 될 부분이 남쪽은 자본주의가 오랫동안 지배를 했고 북쪽은 사회주의가 지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향상 북쪽은 좀 이제 계획적 소비를 많이 하고 그리고 감성적이다라고 남쪽은 감성적이고 북쪽은 계획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소비 격차가 되게 커요. 베트남 소비 격차 되게 안 팔릴 것 같지만 한국 인삼 되게 엄청 비싸거든요. 엄청 잘 팔려요. 왜? 소비의 이원화가 되게 심해요. 우리나라 보면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제가 베트남 부자도 어마어마한 부자다 있잖아요. 정말 제가 여기서는 얘기 못하지만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 시간이 되면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이 소비에 있어서 이게 진짜 베트남에 저렴한 것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베트남에도 우리 고급 상품들 괜찮은 상품을 갖고 들어간다. 생산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두 개로 나눠지고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 소비자들은 아까 앞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충성도 되게 약하고 앞으로 온라인 소비가 좀 높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직영가 뭐가 좋냐, 간접 지출이 좋냐. 이거 시간이 제가 하려는 좀 많은데 일단은 직영을 하면은 이게 한국 기업들이 직영하면 그 리스크는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 법인장이 여기서 약간 투자처를 뚫어놓고서 법인을 독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솔직히 되게 커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고려할 부분이 있는데 다만 베트남에 아무도 법인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이 파트너사를 잘 구해야 되거든요. 그게 또 굉장히 난제예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면 그러한 이 난제, 이 간접 지출을 하게 되면 그런 정보들, 필요한 정보 어디서 하냐? 대사관, 영사관에 지금 대사관은 하노이에 있고요. 호치민 다낭에 중부 다낭, 남부 호치민에는 이제 대사관 총영사관들이 있는데 그래서 대사관 총영사관에서 상무관, 중기관도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각 분야별 노무 관련된 노무관들 그리고 과학기술 파트 혹시라도 여기 유통 물류도 다양할 건데요. 과학기술관도 있고 국토관도 있고 그 담당별 분야의 담당관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마인드가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대사관 벽이 넓지 않거든 정말.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이 원하는 부분들을 많이 도와드릴 거고 그리고 코트라 진출돼 있고 무역협회 그리고 중계 중앙에는 하노이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빠졌는데 있고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건데 베트남에 이제 과기부산에 과학기술 기업 협회라고 있어요. 이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 베트남의 중소기업들, 공장들 거의 75%에 가입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관계자분들이 인맥이 다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분들 통해 영어도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이분을 통해서 뭔가 그래도 아까 기본적 관계의 1차적인 관계 형성의 1차적인 관문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한번 말씀하신 거 산업부라도 있고 또 베트남 63개 시성, 5개 시와 58개 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시성마다 중소기업 연합회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추천 도서 한번 보시면은 저도 제가 책을 한 3권 냈거든요. 공조가 2개, 그리고 베트남 도서관 제가 한 번 썼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진출에 있어서 역사도 알고 기본적으로 베트남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출에 이용한다면은 우리 베트남 항상 마음속에 들여놓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베트남, 베트남에 대한 사랑, 이해 이게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천 도서는 호치민 관련된 평전들 엄청 많거든요. 또 베트남 역사 많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도 되고요. 아니면 인터넷 찾아봐도 되고 좀 꼼꼼히 베트남에 어떠한 게 되는지 특히 호치민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알고서 거기서 근데 다만 이거 달라요. 제가 이제 여기서는 과감히 말씀드리면 북부에서와 호치민의 감정이 북부에는 굉장히 압도적이고요. 남부에서는 찬반이 섞여 있더라고요.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 다만 여기서 조심스러운 부분에서 너무 자세히 얘기하지 않지만은 근데 어쨌든 호치민의 이해와 호치민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 어록부터 시작해서 갖고서 가면 특히 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 환영받을 거예요. 그래서 호치민 평전, 베트남 역사 관련된 책들 그리고 이 갈대와 강철 같은 두어글 베트남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했죠. 사서문화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다 나와 있는데요. 요 두 분이 이제 베트남에 오래 계신 한배 문화협회도 계시고 두 분 다 계시니까 이분들이라든가 그 책들 제가 일부러 썼으니까요. 이런 책들 또 코트라 무역협회 또 주 베트남 대사관 웹에 들어가면은 경제
동양인가 돼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노동법이라든가 또는 뭐 투자라든가 관련된 또 세법, 중요한 법 개정 사항도 있으면은 거기에 올려져 있어요. 물론 그거는 코트라든가 무역협회 통해서 볼 수 있을 건데 여러 외부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